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서 이런 장소에 저를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병원 장로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심파 교회에 우리 3대에 걸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장소는 노무현 정부 때 아주 자주 찾아왔던 장소입니다. 그때 뵙던 분들도 오늘 여기 오니까 몇 분 만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다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른바 건국 논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 왕정복고 운동도 아니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운동도 아니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을 위한 운동이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김구 선생 아마 손녀 되시는 분인지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딱 받아서 김구 선생은 반공에는 가장 반공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멋진 이야기를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19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날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를 확인했습니다. 몇 사람이 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리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주년으로 기렸습니다. 1998년에서 10년이 지나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으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국 기념일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하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생아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오는 8월 15일 기념사를 아주 근사하게 역사적인 연설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국절 시기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독립. 두 번째, 영토의 보존. 세 번째, 국가의 계속성. 네 번째,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의 계속성이 뭐냐? 대통령이 수호해야 할 국가의 계속성이 뭐냐? 바로 그게 국가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합법 정부이며 우리 민족사의 정통 국가다 하는 것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그동안에 광복절로 기렸는데 이 광복이란 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광복이라는 말은 독립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1회 광복절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1949년 8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949년 8월 15일에 기린 그 광복은 건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입니다. 그러나 해방되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뒤 3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그러면서 건국기념일로 1회, 2회 길에다가 삼행지 사회 때부터 아주 이게 좀 성격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8월 15일 하면은 정부 수립 기념일 그리고 광복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갑자기 건국 이 의미를 빼버리고 광복만 기리고 그 광복이 바로 해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을 해방 기념일로만 기리면은 대한민국 생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해방과 건국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죠. 해방되었다. 연합군이 일본에 이겨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국했다고 합니다. 건국되었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즉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 국민들이 공산당과 싸워서 건국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체적인 것 아닙니까? 하는 것하고 되는 것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면에서 건국이 해방보다 우선한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사적 정통성은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 대결은 두 가지 대결입니다. 하나는 이념의 대결이고 하나는 정통성의 대결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이 대결 구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남북한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그런데 이념전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겼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신형경제를 가진 우리가 사회주의 독재를 하는 북한에 이겨가지고 국력의 차이는 경제력으로 이야기하면 100대 1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어요.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 세력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느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왜 지고 있느냐? 대한민국 생일이 없잖아요. 북한은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분이 국가의 계속성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국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기록된 역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00년 동안 백제, 신라, 고구려가 삼국세대를 삼국 쟁투를 하다가 7세기에 신라가 당과 손잡고 통일을 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하여 한반도를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흘러오는 게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의 흐름인데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은 고구려 중심 역사관 그리고 발해를 앞세워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합니다. 왜냐?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해야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그리고 합법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1948년에 있었던 일로 해서 대한민국은 민족사적 정통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1948년 5월 총선거입니다. 5월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거의 2개 선거구에서는 국회를 오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투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그래서 그 헌법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고 뽑힌 대통령이 조각을 하고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헌법, 그리고 정부 구성 이 과정을 딱 합쳐서 건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요 앞에 있었던 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구려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 한국, 대한민국 이전의 정치체제는 그걸 국가라고 부르기보다는 보통 왕조라고 부릅니다. 왕조, 다이나스티.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국민국가입니다. 즉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구성한 국가죠. 이걸 흔히 민주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국가라고 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영광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광된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왕조 수립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느냐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핵무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핵무기의 기본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 저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특허국에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였어요. 이 사람이 심사숙고한 끝에 만들어낸 공식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무슨 실험을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머리로 사고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붙어 있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E = mc 자승. 잘 아시죠? 이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c가 문제입니다. c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걸 가지고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전후해가지고 핵폭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관계했던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슬리자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때 프린스톤의 고등 무슨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를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치 독일이 핵폭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완성될지 모릅니다. 미국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하나 쓰더라고 합니다. 편지를.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E = mc 자성이 왜 핵폭탄으로 가버렸느냐. 근데 설명을 쭉 하니까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공식 하나로 지금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그 공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보낸 편지니까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고는 바로 결단을 합니다. 글로벌한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서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 비밀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요. 세계에서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총 인원이 15만 명을 동원한, 1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드디어 1945년 7월 16일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 실무 책임자가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아마 15일에 개봉되는 모양인데 아주 미국에서는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핵폭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된 거죠. 그런데 7월 8월 이때쯤 되면은 이제 독일은 그 전에 5월에 항복을 했죠. 일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오키나와에 그 몇 달 전에 상륙작전을 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한 10만 명 죽고 일본군이 10만 명 죽고 미군이 한 16,000명 죽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결사항전한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본토에 상륙하면은 미군이 한 100만 명 죽고 다친다. 이런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그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트루만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이제 이어받았는데, 이분은 부통령 시절에는 그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걸 딱 받아보니까, 핵폭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핵폭탄을 개발한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위력이 강하니까 차라리 저 태평양에 한번 실험적으로 투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일본에 보여주고 항복 안 하면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가만보니까 100만 명이 죽는데 이걸 가지고 안 썼다가는 나중에 욕만 먹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쓰기로 합니다. 언제 쓰기로 하느냐.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아무나 날짜를 잡아서 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려집니다. 소련은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독일을 항복받은 다음에는 군대를 만주로 돌려가지고 일본 관동군을 치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만주로 막 집중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7월 16일에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딱 받아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거 빨리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련군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가장 빨리 쓰려고 하니까 날짜가 잡힌 게 8월 6일이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 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우라늄 탄과 플루토늄 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라늄 탄은 이것은 실험할 필요 없이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플루토늄 탄은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실험해봐야 되는데 실험해보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10만 명 이상이 바로 적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 이 B-29 폭격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사이판에 가보신 분들은 그 옆에 티니안 섬이라고 있습니다. 납작한 섬. 거기서 출격한 B-29가 원래 목표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비다큐슈였습니다. 고쿠라라 부르기도 하는 비다큐슈를 목표로 해서 갔어요. 그래서 폭격을 하기 위해서, 투하하기 위해서 서대를 하는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밑에 표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몇 바퀴 돌아도 안 나와요. 구름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름도 다 떨어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때 후보지로 선택한 게 나가사키였습니다. 나가사키 상공에서도 이게 구름이 끼어서 돌아갈까 마지막으로 한번 서대를 해보자 하는데 딱 구름이 열리고 그 밑에 미쓰비시 중공업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로 바로 플루토늄 탄을 떨어뜨렸죠. 나가사키 가보시면 거기 성당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그 성당에 피난 갔던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도 한 7, 8만 명이 적사를 했습니다. 그 이틀 뒤에 일본이 천황 임석하에 전쟁 지도자 회의를 해가지고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썼더라면 핵폭탄을 8월 한 1일쯤 썼더라면 소련군은 참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련군이 참전한 게 8월 9일이었어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뜨린 바로 그날 참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핵폭탄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8월 한 20일쯤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면은 이미 소련군은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부산까지 먹었을 겁니다. 너무 늦었으면은 한국이 공산화되었고 빨랐으면은 분단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중간하게 8월 6일, 9일 이렇게 해서 산발도서선이 만들어졌습니다.